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보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된 10606 김준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이걸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정보수행평가긴 하지만 그 작가의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라는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거를 함께 조사해보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바를 함께 발표해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소개해보면은 작별인사의 안드로이드는 인간성을 지니는가? 일단 작품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 작별인사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안드로이드가 인간성을 과연 지니는지 작품 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정말 생각이 난다. 이걸 작품 외적으로 한번 끌고 와봐서 우리가 이 미래 사회에 과연 만나게 될 인공지능은 과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 그 과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관련 이론들도 한번 끌어와 봐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이 작별인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알아볼 건데, 과거에서 미래까지 인문학이 지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내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극한 상황에서 인간다움을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작별인사를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는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두 가지 공통점을 처음 발견했을 때가 처음 극한 작별인사 속에서 주인공이 수용소에 들어가거든요. 그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이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먼저 그럼 죽음의 수용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인간성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이 사람의 죽음의 수용소를 오마주한 듯 보이고요. 그다음 작별인사와 유사하게 수용소 생활을 그리면서 거기서 이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극한적인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의 한계를 부추기고 또 막 어떻게 보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찾은 공통점은 뭐냐면 이 독일의 빅터 프랭클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나 작별인사의 AI랑 같이 인간이 함께 사는 수용소에서나 바로 예술이 존재했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한번 둬봤습니다. 작별인사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몇 번은 웃고 몇 번은 울기 위해 이곳에 온다. 어쨌든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잊기 위해 오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부르고 총극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살려고만 하지 않고 무언가 예술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별인사 속에서도 지옥을 견디는 방식도 다 달랐다. 노래를 잘하는 휴머노이드가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휴머노이드가 그릇을 두들기며 박자를 맞추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의 공통점을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품으면서 예술을 한다라는 걸 공통점으로 찾아봤는데, 근데 이게 사실 현실 도피든 아니든 결국은 이 인간성을 대표하는 예술을 자기의 희망으로 사용해서 초극 의지, 그러니까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도 사실 이렇게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할지라도 예술을 행했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인간성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술을 현실 초월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것은 인간다움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작별인사 속의 안드로이드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별인사에 나오는 묘사도 봤듯이 이 김영하 작가의 소설 속 내면 휴머노이드는 인간성을 지닌 사실상 내면이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묘사됩니다. 애초에 인공지능인 처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사고하고 또 질문 같은 것도 던지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인간으로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도 나옴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이 작별인사 속이라는 문학 안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격체로 가질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사고도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문점이 들 수 있죠. 여기에서는 처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확인을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만약에 철이 같은 AI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3자의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철의 내면을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AI나 인공지능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소설이 아닌 미래에서 휴머노이드가 인간성과 생각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그 어떤 사고 실험 같은 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정말로 생각이 있는가?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이라는 그 사고 실험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학자분이 이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제안하신 존설이라는 분이신데 언어학자하면서 이제 철학도 같이 전공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단순한 처리 장치임을 부각하는 이 사고 실험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방 하나에 영국인 한 명을 넣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영국인 한 명이죠. 그래서 그 방 안에는 모든 중국어 대화의 경우의 수가 수록된 중국어로 된 이 중국어 매뉴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중국어 문양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 답을 출력해라, 이 중국어 문자를 출력해라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매뉴얼이 다 적혀져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가 담긴 이제 중국어의 대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영국인이 들어갔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중국어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입력을 했으면 그 영국인은 이 중국어의 뜻은 모른 채로 그 글자의 모양이나 그 띄어쓰기 뭐 이런 걸 다양한 문자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거에 맞는 답을 출력하겠죠.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그 영국인은 아주 완벽하게 이 중국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이 사람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이 출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중국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 영국인이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중국어에 대한 의미도 중국어에 대한 뜻도 모른 채로 문자의 모양으로만 판단해서 답을 입출력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영국인이 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은 질문의 의미도 답변의 뜻도 모르지만 이 매뉴얼에 적힌 한자의 모양만으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영국인은 이 중국어를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그 컴퓨터도 이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인은 중국어를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문양 맞추기에 좀 더 가까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인은 이거를 조금 좀 전문화된 단어로 말하면 구문론적인 구별할 뿐. 구문론적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한 문자의 모양이나 이런 그 문법 같은 것들을 딱 그 요소만 판별하면서 답을 도출할 뿐, 그 의미, 그러니까 그 문자의 뜻에 담긴 의미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나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도 이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문론적 기호,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그 기호를 입력하면 그 인공지능과 그 컴퓨터는 그거에 맞는 다른 구문론적 최적의 답변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출력하는 것뿐 진짜 그 우리의 말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현재로는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체계에서 그리고 아예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미래에서도 사실상 모순이다라는 것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작별 인사는 너는 안드로이드가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드로이드의 생각을 주제로 한 작별 인사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해서 저는 이 3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바로 이 인문학이 지닐 가치라는 단원으로 넘어가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작별 인사에서 무슨 가치를 찾았냐면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작별 인사를 보는 삶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삶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작별 인사의 전체적인 플롯도 그렇고 철이는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방황하고 또 갈등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사고를 하면서 성장하죠. 그리고 끝내 그 결말이 있긴 하지만 그 결말에서 자신이 이제 곰에 물리거든요. 이 곰에 물리면서 자신은 그 다시 AI로 돌아가서
그 다른 AI들과 통합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이룰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죽음을 택할지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철이는 일단 본체는 AI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본능을 떨쳐내고 자신의 인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인간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규명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저는 이 작별인사는 사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에 대해 사실 이거를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철이는 자신을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이 행위로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화면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가져왔는데 이 문학 작품은 결국은 과거든 이거 현재든 이 미래를 예측한 소설이든 결국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문학에서 자신의 삶의 과정을 찾는데 고난을 겪거나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또 말로 결정한 이런 사람들의 예시를 한번 찾아서 나열해봤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리어 왕이라고 있죠. 꽤 유명한 비극인데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이냐라는 그 리어 왕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리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잃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자신을 규명하던 게 결국 권력이고 그걸 잃었으니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한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자신을 규명하던 것을 잃으면서 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력을 잃고 자신을 규명하던 존재를 잃고 또 나아가는 과정마저 어떻게 보면 삶을 규명하는 하나의 그 전체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현대로 넘어와서 그 영화의 그 아이언맨 그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 명장면이죠. I'm 아이언맨 하고 딱 이거 핑거 스냅을 치면서 이제 다시 인류의 절반을 되돌리는 이런 그건데 여기서 I am 아이언맨은 결국은 그 토니 스타크가 히어로이자 인간이자 히어로이자 아버지의 세 가지 신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중에 자신은 슈퍼히어로라는 그 정체성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다른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아버지이자 히어로이자 인간인 중에 히어로를 선택했지만 그 히어로를 선택한 이유가 결국 인간이자 자신이 인간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히어로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히어로를 표면적으로는 히어로라는 그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다른 인간이자 아버지인 존재를 또 규명한다는 것, 그 아래 내포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것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엔 작별 인사가 있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삶, 자아라는 것이 사라진 삶, 그것이 지금 맞이하는 죽음과 무엇이 다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는 결국은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이라고 규명하는 것을 인간성을 지녔다고 규명하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보통 많은 문학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선언하면서 그 삶에 대한 자기의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합니다, 많이. 그래서 나를 규명하는 데에는 인문학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즉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리는 이들의 말이 인상 깊은 명대사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 답을 찾기까지의 방황과 인문학적 성찰, 그다음에 고뇌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가치는 무언가 지식을 활용해서 우월해지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은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학문은 아닐지언정 성공의 정점인 이 자아의 완성, 흔히 매슬로의 5단계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자아의 완성과 자아의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의 실현과 완성에는 아주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결국은 인문학에 대한 가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작별 인사를 읽으면서 그 삶에 대한 과정, 그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그 다음에 인문학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번 깨달아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